방금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었어. 요거 하나 들고 가시고. 네. 자, 오늘부터 고전 시각 9번 챕터, 10번 챕터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뒤쪽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질문 나왔던 지문 중에 그 사회 지문, 리스 지문이었지 그때 그 기억났다면 그 지문까지 정리를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주는 육모를 대비할 거니까 육모 챙겨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공지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9번 챕터 또 이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카메라 좀 맞아.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수신가. 자, 오늘 보여야 될 페이지는 66페이지 고전시가 9번째 녀석이고요. 이제 9번, 10번 챕터를 진행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극수필 작품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리고 참 선생님이 고백할 게 있어. 그 지난주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잖아. 어저께 기억났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업로드가 어제 됐을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어제 올라간, 그러니까 우리 날짜 보면 알죠? 날짜를 보고 지난번에 못 들어갔지 못 배웠던 작품들 딱 정리해놓고 여기 이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자, 이제 수신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9번, 10번 챕터부터 이어지는 요 고전시각 파트는 이제 미녀나 잡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적용학습 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녀와 잡가 파트는 결론적으로는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되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치?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낮춰져 있는 건 사실. 하지만 이 녀석은 당연히 비교 작품으로 등장할 가치 정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전문을 보면서 수업하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미녀와 잡가에 어울리는 특성들 몇 가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잡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후에 수업했다 얘기하고. 자, 그래서 미녀, 서도 미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작품은 평안도 미녀인 수신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미녀 대부분 뭐 아리랑, 그치? 뭐 캐지나 칭칭나는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휘들이 많죠. 자, 이거는 작품이 치밀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냐? 치밀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많이 어려울 거야. 쉽게 말하자면 작품을 노래할 때 여러분들 민요에는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명이 선창을 해요. 뭐라고 선창을 하면 뒤에서 이어받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후렴구를 노래하면서 함께 즐기는 노래가 바로 민요잖아. 이때 민요는 단순하게 아주 정말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보자면 쉬워야 돼. 민요를 부르는데 이수처럼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목이 뒤지죠.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뒤쪽에 받는 소리는 후렴구의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도 그래서 생각을 하니라고 하는 후렴구가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게 보이실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앞쪽에 매기는 소리는 뭐냐? 창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전문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산이라고 부르죠. 이 산이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막 털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서사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매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리움의 노래도 했다가 그리운 걸 생각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각났다가 고향 하니까 또 부모님 얘기를 했다가 부모님 하니까 나의 고향에서 함께 즐겼던 사람이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통통 튀어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은 뭐랄까 당대의 유명한 일정한 구절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는 이 근래 안부 문의화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 자체가 당대에 어떤 유명했던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만 놔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요라고 하는 것은 매기는 소리와 맞는 소리의 어떤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앞쪽에서 랜덤한 이야기를 끌어내면 뒤쪽에서 받아주고 하는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해석 작업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근래 안부가 문여하여 월도 사창에 첩한다 인대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처음부터 이게 뭔지 싶지? 아마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막상 들여다보면 이거 가사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한시의 일부 구절이야. 유명한 한시의 구절을 인용한 거야. 뜻을 풀자면 근래 안부가 문여하, 그러니까 근래 안부를 묻겠다는 얘기지.
여하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고요. 월도사창 달빛이 비추는 창가에 첩한다. 첩은 여인을 말하는 거겠죠. 여인의 한은 큰데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참고로 이런 구절이 그 나중에 한시의 일정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여인의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공통 정서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후렴구를 보시면 생각하니 하면서 노래가 이어지는데 생각하니 임의 화용. 여러분들 화용월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화용 얼굴이 그리워 나와야 할까요? 그리워.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당연히 반복이니까 리듬감 형성하고요. 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후렴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의 구절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과 연의 구분 역할도 한다 라는 어떤 기능적 요소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러면서 약사 몽언으로 행유적하면 문전송로가 반성사로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 인용문이라고만 번역해. 근데 참고로 이 시가 되게 유명한 구절인 건 뭐냐면 이게 그 시조의 한 구절인데 만약에 이게 이 뜻을 그냥 풀어주면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오고 하는 그런 꿈들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 집 앞에 있는 돌길이 이미 모래가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구절이거든. 사가 모래사자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문지방이 닳도록 열심히 당신의 집 앞에 왔다 집에 왔다 당신한테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모래가 만들어질 정도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냥 시조의 일정 구절을 따온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1, 2행은 결론적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구절이다. 됐죠? 계속합니다. 세 번째 형입니다. 강산불변 제봉춘이요 이문 읽어 무소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강산은 변하지 않는 존재라서 다시 봄 만난 거야. 춘, 봄을요. 강산은 다시 봄이었어요. 그런데 님은 읽어는 한 번이라 한 번에 가버리다라는 뜻이죠. 님은 한 번 간 뒤에 무소식이에요. 님은 무소식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강산이니까 자연사. 님은 인간이죠. 그리고 자연사와 인간사를 뭐의 표현으로? 대비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시에서 맨날 보던 그런 구절 아니야? 그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함으로써 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하면서 자, 그 다음 구절에 후렴을 봤는데 후렴이 여기서 뭐가 됐어? 변주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변주는 일정 부분이 조금씩 바뀐 거야. 똑같진 않고 원문은 앞에서 1, 2행에서의 후렴구는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립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계열로 바뀐 거야? 그리움이라는 키워드에서 서러움이라는 키워드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거대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탄로 계열의 노래로 등장하는 거고 탄로가 여러분들 고려 때부터 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노래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무튼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한 서러움으로 살짝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인생 일장은 춘몽되고 세상 공명 꿈밖기로구나 라고 돼 있죠.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서러움이 이어진 다음에 다시 뭘로 이어지고 있어?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어지고 있죠. 주제가 튀어다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세월 가는 것에 대한 한탄이 시작된 다음에 지금은 인생이 한바탕 꿈에 불과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시 무슨 얘기를 시작해? 추야 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추야 공산입니다. 가을산이죠. 빈산의 모습에서 저문 날인데 모란 황국이 필요한데요. 모란과 황국하죠. 자, 그리고 이 모란과 황국과 하면 특히 황을 보면 노란색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이 가을이 주는 어떤 쓸쓸함, 기본적으로 가을의 배경이니까 가을에 피어난 꽃을 얘기하면서 뭔가 쓸쓸함의 분위기를 표출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세워가는 것 덩달아 나오야 할까요? 라면서 또 살짝 미묘하게 후렴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달 솟아온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일락서산에는 해가 떨어지고 월출 동산 달이 뜨는 동쪽 산에는
달이 떠오른다라고 솟아온다고 했지? 솟아온다. 자, 요 부분도 일단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구절이지.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락하는데 일락한 거야. 일이 해고 락은 떨어지는 거잖아. 해가 떨어지니까 해가 떨어진 거고, 월출도 달이 출 뜬다잖아. 달이 뜨는데 달이 솟아오른다고 말하고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 동어 반복의 표현. 참고로 이게 현대 문법이었으면 비문법적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깠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미녀를 보고 있는 거거든. 이 동어도 왜 쓰는 거야? 리듬감 있게 재미나게 노래하자고 만들어진 구절이겠지. 해 뜨는데 해 뜨고 달 뜨는데 달 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말했네. 해 지는데 해 지고 달 뜨는데 달 뜨고 하면서 그냥 뭘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연결되는 후렴구를 보면 세월 가는 것이 아연하여, 그렇지? 세월 가는 것이 아연이래요. 아연이라고 하는 건 아연 실색에서 따온 말이겠지. 눈빛이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루가 간 거고, 그렇지? 해가 지고 달이 떴다는 얘기는 하루가 흘러가 버린 거고, 이 하루가 벌써 끝난 거야? 하면서 역시 또 여기서 무상감을 느낀 거라고 우리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제가 막 오가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월의 한탄도 했다가 님에 대한 그리움도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주제가 오가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래요? 친구가 봄파는 남이련만 어이 그다지도 유정하단 말이요. 친구가 봄파는 원래 봄파는 원래는 남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대요? 유정하대요. 유정하다는 얘기는 정을 준다는 뜻이니까 가깝게 여긴다는 뜻이겠지? 아니 이번엔 주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넘어간 거야? 그립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그리움의 이야기로 또 살짝 변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치밀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야. 얘가 그리웠다가 그리움을 생각하니까 자연이 보이고, 자연 생각하니까 세월 가는 게 아깝고, 세월 가는 속에서 또 친구 생각해보고, 친구 생각하니까 또 반갑고 이런 거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여기도 잘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걸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동어 반복의 표현이라든지, 그치?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간중간 등장하고 있는 표현상 특징 요소들, 구성 요소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이게 중요한 게 나와 있어. 개변 양류는 사사록이고요. 개변, 물가에 양류, 버드나무 가지는 사사록이에요. 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실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기다란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녹색이다라고 부른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대응되는 구절에 무릉도화는 점점 홍. 무릉에 있는 도화. 복숭아 꽃인 건 알고 있지? 이거는 점점이 홍이에요. 꽃잎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어있기 때문에 점점 홍이라고 부른 걸 거야. 그러면 요 구절도 무슨 표현법이 나타난 구절이야? 백구, 색채 대비 등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구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벚꽃이 복숭아꽃이 피는 계절이고 버드나무가 자라는 계절이니까 현재 계절적 배경은 뭐죠? 봄이잖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작품에는 계절적 배경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그쵸? 여기서 봄 얘기했었고요. 여기서는 가을의 빈산을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일정한 흐름 구조를 가지는 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얘기를 뽑아내는 거야. 됐죠? 자, 댓글번 보였고요. 그러면서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나 의할까 하면서 또 생각하면 또 편하지 못하다 말하면서 후렴구는 미묘하게 변주되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합니다. 난사로다 난수중에 겸난사로구나. 갑자기 난사 어려울 난사입니다. 어려운 일이구나 그 중에 겹으로 어려운 일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법, 자 반복됐으니까 반복법이고, 그 난사 겹이라고 하면서 강조했으니까 점칭이 되겠지? 그래서 반복과 점칭을 통해서 뭔가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일이 뭔데요? 어느 때나 좋은 시절 만나 잘 살아볼까요? 나에겐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이 올까? 나에게 좋은 시절 언제 올까? 라고 노래한 다음에 청포로 일상 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한자어들이 막 등장하는 구절을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었어. 이런 구절은
시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야. 유명한 시구절. 그래서 뭐랄까 그 청포라고 하는 것도 도포 있고 이제 뭐 떠나는 배에 타니까 저 멀리 강물은 흐르고 막 이런 식의 배경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 이별 장면이나 뭐 어떤 슬픔의 장면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그냥 그런 장면이 있어 하고 넘어가고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또 어떻게 살냔 말인가 라고 말하며 갑자기 또 님에 대한 그리움.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이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네. 자, 산천의 초목은 젊어가고 인간은 늙어가고 뭐랑 똑같은 구절이야? 얘랑 똑같은 구절이지? 그치? 자연은 자신의 어떤 젊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간은 늙어가고 있다? 다시 이 얘기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늙어감에 대한 한탄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다가 아 자기야 우지를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자기는 자규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소적세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정서를 이런 소재들을 한의 정서를 표출하는 매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울지마 여관 한등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우냔 말인가 하면서 여관 한등이라고 있잖아. 여관에서의 한등 차가운 등불이야.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여관이거든. 근데 여관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객지에서의 슬픔이야. 오케이? 여관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 침대는 내 침대가 아니고 이 천장은 내가 모르는 천장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객지에 대한 슬픔을 얘기했다가 다음 구절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라던 인생과 졸라나구나. 또 왜 기차를 부르기 시작하죠. 뭐지 싶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차 얘기를 한 거야. 하고 나서 인생각을 얘기하면 청춘 홍안을 애연타 슬프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춘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뭐하자? 마음대로 놀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탈로가 계열의 지문이 갑자기 마무리되고 있죠. 젊은 시절을 가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 신나게 놀아야 돼 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을 봤어.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싶죠? 주제가 너무 튀어다녀서. 근데 이 안에 등장하는 정서들의 어떤 다양성은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노래 구절일 뿐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각 구절에서 나타나는 중심 정서가 뭔가 지금 따로 쓰기 한번 구절별로 연별로 나타나는 중심 정서가 뭔지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별로 나타나는 이 표현법 요소들 됐고 점층, 반복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었죠. 그런 요소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심 정서라고 하면 대부분 그리움의 정서나 어떤 애상감의 정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고유의 민요 특성답게 행복하고 훌륭한 일들 너무 즐거운 해피해피 그런 노래는 안 나오고 뭔가 님이 그립거나 친구가 그립거나 고향이 그립거나 그죠? 이렇게 뭔가가 그립고 아련하고 쓸쓸한 그런 느낌을 주는 대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수심가라는 작품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에서 후렴구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이 문제도 이 작품도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3번 문제 보면 자 이 민요와 작가도 솔직히 낼 요소가 많지는 않아. 물론 우리가 봤던 이 수신가는 한자어가 많아서 해석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작품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솔직히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민요잖아. 민요는 구전되고 구술되는 게 특징이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순간의 가사가 달라져. 그럼 당연히 뭐가 많을 거야? 2번이 많을 수밖에. 2번이 많으면 무슨 문제를 내게 할 수밖에 없어?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봤던 지문 부분은 요런데 보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만 잘 규명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될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평안도 민요 수신가는 하면서 나와 있는 3번 문제 보기부터 봅니다. 수많은 이형이 존재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서 인생 무상이나 상사, 님에 대한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리움 등의 주제의식을 유지한 채 가창,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 사설의 변형이 거듭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바로 구전의 특징이죠. 노래 가사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 이형 간의 사설은 공유되거나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자, 세 가지 패턴이라는 거야. 똑같이 있거나
솔직히 몇 가지 부분이 살짝 바뀌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바뀌거나 됐죠? 그래서 수신강의 이형을 드러났으니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우리 A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끝에 있는 거의 다 부분이 그치? 나온 부분이죠.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은 꿈바뀌고 자 인생이 춘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감을 얘기하는 거겠지? 동일한 정서 보이고 아니 놀고 아니나 쓰지는 못하리로구나 놀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생 편곡 군지부 일락 인간 만족수 처음 보는 부분이죠. 오케이? 우리 부분에서 못 봤어. 근데 해석도 잡아줬지? 인간은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근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는 거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에 휩싸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하는 구절이니 이 부분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거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춘몽이다 라고 말했고요. 다음 구절 명산대청 불공하지 말고 타관 객리의 외로운 사람의 괄시를 말하라. 자 딴 지역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해서 고향 사람 아니라고 해서 괄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던 다음에 일구월심에 믿을 곳이 발라서 없어서 못살이로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고 처음 보는 구절. 또 이번에는 남산 송정에 홀로 혼자 오는 접동아. 근데 이 접동은 여기서 봤던 뭐랑 비슷한 거야? 자기랑 비슷한 거죠.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어. 그래서 임죽은 혼신인지 인의 심사를 수심케 하는구나 걱정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절을 봤으니 문제 선택지 한번 봅시다. 1번 A에는 자기가 있고 B에는 접동이 있어요. 둘 다 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직접적인 매개다? 아니죠. 이거는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소재일 뿐이지 내가 자귀를 때문에 님이 생각났고 접동 때문에 님이 생각난 거 그런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A 화자는 놀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지만 B 화자는 놀고 싶은 의지를 끝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땡. 3번 A에 나타나는 특정들의 말이 B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일장 인생은 충몽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세상 공명 이 부분 뭐야? 완벽하게 동일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형 간에 서로 다른 형태의 노래사에서도 사설, 가사는 공유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완벽한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을 거야. 그쵸? 같은 구절이 있으니까 공유된 거라고 판단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 4번, 답 3번 잡았고요. B와 달리 A에서는 이미 유일한 상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잠깐만 상사의 대상은 A에서는 임도 있었지만 친구도 그리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보는 요 장면 B에서는 임밖에 안 나와서 친구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A, B 모두에서 인생 무상을 종교에 대한 헌신 절대 아니죠. 종교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헌신으로 끌고 가는 순간 틀려먹었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됐죠? 오케이 고생 많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신가라고 하는 미녀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뭐 어쨌든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동안도 없어 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면서 보기로 작용될 수 있고 표현상 특징 요소를 볼 수 있고 이번 간의 비교 문제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그거는 까먹지 마. 육모나 부모에는 뭐든 다 나와. 알겠지? 육모나 부모는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잠깐만 끊어갑시다.